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4명의 앞뒤 다른 그녀들이 들려주는 이끄는 삶에 관한 9가지 이야기를 담은 책 9단어를 소개합니다. 9단어는 4명의 작가가 9단어, 즉 나이, 지식, 전환점, 인연, 센 척, 첫 경험, 고백, 명언, 좋아하는 것 등에 관해 각자의 생각들을 진솔하게 담고 있는 책으로 모모북스에서 출간된 신간입니다. 인생이란 어찌 보면 너무 평범하고 지루하지만 어떻게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볼 때마다 색다른 기쁨으로 다가오는, 볼 때마다 영롱하게 빛나는 순간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한 주제에 담은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재미가 꽤 쏠쏠합니다. 거기에 각각 단어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백의 페이지를 두어 독자 스스로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직접 써볼 수 있는 공란도 있어 자신의 생각을 직접 써보는 기쁨도 함께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9단어의 일부를 함께 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나이를 숫자로 먹지 않는 것. 엄마 나이가 되면 어때? 그 나이에도 삶이 재미있어? 조금 어리석고 우스운 질문처럼 느낄 수 있지만 내가 훗날 엄마의 나이가 된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갈지 궁금했다. 왠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처럼 느껴졌으니 말이다. 그래서 지금 엄마의 삶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었다. 엄마는 기가 차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밥 차리기 귀찮은 날에는 아빠랑 단둘이 오붓하게 먹고 들어가면 되고, 여행도 자식들 다 키우고 떠나는 여행이니 너무 홀가분하고 재밌어. 이번 주말에도 같이 모임하는 사람들이랑 바닷가로 떠나. 헉, 또 놀러가? 나보다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아. 젊은 우리보다 여기저기 더 많이 다니는 모습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엄마는 말했다. 엄마도 어릴 때는 할머니를 보면서 엄마 나이가 되면 다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주변을 보니 아주 건강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냥 앞으로도 엄마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 너무 좋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엄마의 말처럼 그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창 시절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어른의 모습도 현실과 조금 달랐기 때문이다. 10대에 그려왔던 20대는 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건강한 모습이었다. 예쁜 옷에 예쁜 구두에 화려하고 빛나는 그런 여자였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결과가 30대에 드러나서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 무릎 나온 트레이닝 바지에 푹 뒤집어 쓴 모자가 편한 20대, 여전히 노느라 바빴던 20대,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하기만 했던 20대였다. 물론 모든 20대가 그런 것은 아니다. 30대는 조금 달랐을까? 여유가 있는 삶을 보낼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유독 시간 관리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며 촉박한 하루를 보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이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전히 불안한 30대를 지내왔다. 어른이 된 나를 보여주는 것은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 숫자였다. 숫자를 보고 있자니 나이 먹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만 있었다. 나이 먹고 왜 저럴까?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다.
나이가 들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것 같다거나 나이에 맞는 여행지, 나이에 맞는 음식점 등등 일상에서도 구분을 지었다. 하지만 요즘은 나이에 구분 없이 패션의 자유로운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가끔 커피숍이나 식당에 방문했을 때에도 대부분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계셔서 한참을 기다린 일도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 번은 신랑과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들어갔다. 그 안에서도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운동하는 모습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결국 지쳐서 헬스장을 나온 건 우리였다. 숫자로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턴이라는 영화를 무척 좋아한다. 이 영화에서는 70세 시니어 인턴이 등장하는 것이 가장 흥미롭다.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 많은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전달했다.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하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여 뒤돌아서 돌아오는 일도 있다. 오히려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만들어서 그 시간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보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예를 들면 음식 한 가지를 먹어도 예쁜 접시에 담아서 먹는다거나 좋아하는 음악과 술을 한잔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말이다. 느긋하게 즐기며 나이를 보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충분한 것, 결국 나이는 알아서 꾸준하게 잘 먹고 있으니 해마다 내가 몇 살인지 곱씹기보다는 나이에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싶다. 독한 년. 야, 니네들은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지?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는 가장 오래된 친구이기도 하다.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친구의 언니마저도 너희 둘은 같이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냐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앞만 보고 달리는 직진녀들이었다. 10대 청소년기의 뇌는 일반적인 사람의 뇌가 아니라고 한다. 이성적인 사고가 이루어지는 전두엽보다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변연계가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반항하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하며 사소한 일에 서운함을 느껴 울기도 한다.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변연계가 남들보다 더 발달한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다.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고 괜히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가 혼자 수모를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그게 바로 나의 이야기다. 어릴 적 내 별명은 애늙은이였다. 그 나이에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며 말과 행동이 남달랐다. 그야말로 아주 오지랖이 넓은 아이였다. 중학생 시절 길 잃은 아이를 파출소로 데려다주고 그 아이의 부모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는 것까지 보고 나서야 귀가했다. 고등학생 때는 힘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면 가만히 있지 못했다. 괜히 그 싸움에 끼어들어 결국 경찰서까지 함께 갔던 적도 있었다. 또 어느 날은 가출한 친구를 다독여서 집에 들여보내려고 밤을 지새우다가 다음날 나도 학교에 가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 성인이 되면서 오지랖은 무식할 정도로 더 커져만 갔다.
직장 생활을 먼저 하다가 대학에 들어갔기에 남들이 졸업할 나이에 나는 입학을 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신입생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대학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보였다. 나 역시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빠른 적응을 위해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를 건네며 친해진 결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모임까지 결성하게 되었다. 함께 밥도 먹고 과제도 하며 친목을 쌓았다. 모임 덕분에 학과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는 일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지나고 보니 대학 생활 중 가장 잘한 일이기도 하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 막막했다. 꼴찌만은 면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시험 기간 동안 새벽부터 도서관에 자리를 맡아가며 밤낮으로 공부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정말 무식하게 책을 모조리 외워버렸다. 지금 생각해도 대단했다.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일까? 1학년 첫 학기에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 나 자신에게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 한 번 장학금을 받게 되니 자신감도 붙고 욕심도 생겼다. 시험 기간만 되면 도서관을 집 삼아 지내며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다. 졸업식 때에는 대표로 강단에 올라가는 영광과 함께 수석 졸업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다. 대학교 때 나는 독학년으로 불렸는데 당시 모 교수님이 지어주셨다. 그 과목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학생들에게만 붙는 전통 같은 별명이었다. 그래도 싱거운 것보단 독해 보이는 단어라서 마음에 들었다. 그 독함은 졸업하고 다시 사회생활을 재개하면서까지 나를 따라다녔다.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을 막론하고 어지간한 자격증은 다 취득하면서 원하는 목표들을 모두 성취하고 말았다.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아르바이트도 다양한 직업군을 찾아다니며 경험했다. 그 경험들은 지금 내 강의에 풍부한 사례를 제공해주고 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많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꿋꿋함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들, 배신하고 돌아선 연인에게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모습으로 복수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마다의 독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울 때 수만 번 엉덩방아를 찢는다고 한다. 빵빵한 기저귀를 차고 뒤뚱뒤뚱 걷다가 그대로 꽈당.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여운 모습이다.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은 귀엽고 재미있다며 웃겠지만 아가들은 세상의 힘찬 발걸음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중인 것이다. 넘어지는 반복된 실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일. 무식이 용감하면 위험하다. 무식이 용감하면 몸이 고생한다. 그래도 가끔은 그런 독함이 때론 우리 삶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내 기억 속 첫 번째 우리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은 아주 좁고 초라한 월세집이었다. 10평이나 되었을까? 그 작은 집에 아빠, 엄마, 언니, 나, 동생, 그리고 친할머니까지 함께 살았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데다가 최종 학력이 고작 초졸이셨던 아빠는 우리에게 가난을 물려주기 싫다는 이유 하나로 부단히 노력하셨다. 언젠가 집에 쌀이 떨어져 우리 삼남매가 굶게 생기자 쌀을 빌리러 나간 엄마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아빠.
그 이후로 아빠의 목표는 딱 하나였다고 한다. 우리 삼남매가 편안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마침내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아빠의 소원은 현실이 됐다. 넓은 정원에 화장실도 3개나 있는 근사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하게 됐다. 건축가이셨던 아빠가 직접 지은 집이었다. 마당에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부잣집 정원처럼 잔디를 깔아주셨고 내가 좋아하는 앵두나무도 2그루나 심어주셨다. 아빠 차고에는 깨끗한 자갈이 뽀얗게 깔려 있었고 담장에는 장미넝쿨이 가득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아빠의 소원대로 그 집에서 행복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까지는.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신문이고 뉴스고 아빠의 사고 소식으로 가득했지만 장례를 치르느라 뉴스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장례식장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신문에서 아빠 사고 소식을 담은 기사를 보게 됐다. 충북 단양 경비행기 추락, 슬픔의 축하 비행. 사업을 하시던 아빠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에 경비행기를 구매하셨다. 어느 날 여행지에서 우연히 경비행기 체험을 하신 아빠는 그 자그마한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하늘을 날던 그때의 기분을 잊지 못하셨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경비행기 조정을 배우고 싶다며 비행클럽에 등록하셨고 그렇게 갑자기 초경량 항공기 면허증을 취득하셨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몰래 비행기까지 사들이신 거다. 그 후 아빠의 취미는 비행이 되었다. 당시 전국에 초경량 항공기 조정면허를 가진 사람은 50명도 채 되지 않았고 그 중에 개인 소유 경비행기를 가진 사람은 아빠를 포함해서 고작 6명에서 7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게 벌써 약 30년 전 일이다. 아빠는 하늘 위에 있는 순간을 무척 행복해 하셨다. 그래서였을까?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당신의 마지막 장난감, 그 비행기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버리셨다. 누군가가 나에게 딱 하나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고민도 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오래 살다 가게 해주세요. 회자 정리.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존재하고 생자 필멸. 생명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 이 사실을 거스를 수 없기에 나는 내 소원을 기꺼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비는데 쏟을 것이다. 한없이 자상하셨던 아빠, 엄마를 보석처럼 아끼셨던 아빠, 인정이 넘치셨던 아빠, 늘 친구처럼 다정했던 아빠. 그런 아빠의 부재는 한동안, 아니 꽤 오랜 시간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고 매일 아침이면 우리를 깨우시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도는 듯 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마주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재간이 없다. 어떤 묘사로도 그 순간의 감정과 아픔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당연할 것 같았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살면서 절대 느껴보고 싶지 않은 감정과 그 첫 경험을 나는 내 나이 고작 15살에 겪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나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순간들을 계속 마주하며 살아가야 했다. 소녀처럼 예뻤던 우리 엄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가족으로 함께하고 계셨던 친할머니, 아빠의 모습을 닮아 더욱 많이 의지했던 사촌 오빠, 그리고 정말 아끼던 친한 동생까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박광수 작가님의
엄마 죽지마 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온다. 산 것이 죽은 것에 기대어 산다는 말, 이제야 이해됩니다. 이 글을 읽는데 가슴이 먹먹했다. 나의 그 쓰리고 아팠던 첫 경험, 어느덧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 한 구석에는 그날의 아픔과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첫 경험은 언제나 설레고 즐겁고 짜릿한 순간들로만 이루어진 줄 알았다. 첫 경험이란 단어가 잔인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빠를 보내던 날 처음 깨달았다. 지금껏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었던 사람, 그리고 내 인생 첫 번째 사랑이었던 사람, 그런 아빠를 보내고 오는 길은 유난히도 더웠다. 그때의 온도, 그때의 바람, 그때 내 손에 들려있던 국화꽃 향기 하나까지 나는 여전히 기억한다. 그렇게 아빠는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떠나갔지만 나는 아빠를 아직 떠나보낸 적 없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리고 힘이 들 때도 여전히 내 가슴 속 어딘가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아빠. 그런 아빠는 내가 지치지 않도록 매 순간 힘과 용기를 전해주신다. 그리고 나만 들을 수 있도록 나지막하게 속삭이신다. 미나, 잊지 마. 넌 늘 아빠의 자부심이라는 것을. 어느덧 2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아빠의 빈자리와 그로 인한 슬픔은 다른 삶의 기억들로 채워지고 덮여 제법 희석되었다. 그걸 어떻게 잊어? 라고 생각하며 꽁꽁 묶어두겠다던 아빠와의 그 많던 추억들도 점점 흐릿해졌다. 아니, 이제는 그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내가 아빠의 자부심이란 사실은 눈 감는 날까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 난 아빠의 자부심이었지. 하늘에서 내 모습을 지켜보고 흐뭇해 하실 아빠를 위해 더 열심히 사는 딸이 되어야지. 보고 싶어요, 아빠. 그러니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납득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 하나, 움켜쥐고 있는 손 사이로 내 손가락 하나를 비집고 넣어보았다. 어렵사리 들어갔다. 알아챘는지 더 세게 움켜진다. 잡혀있는 느낌이 참 좋다. 그냥 좋다. 너무 좋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게 나왔는지 봐도 신기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다. 비집고 들어간 내 손가락을 세게 잡을수록 나는 더 으스러질 만큼 좋다. 사랑스러워 죽을 지경이다. 조금씩 손가락에 힘을 주어 움켜쥐고 있는 너의 손을 억지로 펴본다. 면 조직 작은 먼지들이 뭉쳐져서 손금 사이에 손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다. 쥐고 있던 속살이 하얗다. 냄새도 난다. 그 냄새가 좋아서 코를 킁킁 묶고 킁킁 10번도 넘게 숨을 쉬어본다. 나는 그렇게도 꽃순내가 좋다. 아기들의 방귀 냄새, 발바닥 냄새, 목 사이 냄새, 정수리 냄새, 전 냄새. 그마저도 사랑스럽고 좋다. 그렇다. 나는 아기들의 꽃순내를 좋아한다. 둘, 전제 조건이 있다. 맑은 하늘과 햇볕, 그리고 커튼과 바람이 있어야 한다. 꼭 맑은 하늘이어야 하고 햇볕이 잘 드리워야 한다. 거기에 볕이 그대로 비치는 얇은 커튼과 약간의 바람까지 있으면 굿. 이렇게 네 박자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그 즈음, 봄날의 향연은 시작된다. 초록빛 나뭇잎 사이로 일렁이는 바람이 느껴진다. 머리카락 몇 올이 살짝씩 흔들리는 그때 햇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는다. 그리고 낮잠을 청한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스르륵 잠이 든다.
나는 햇살을 그대로 느끼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햇살 들어오는 창문인지 낮잠인지 헷갈린다. 그렇다. 나는 그런 따사로움을 좋아한다. 셋. 유난히 시선을 끄는 하늘빛이 있다. 올려다 볼 때마다 높이와 색깔, 구름 모양이 그때그때 다른데 내 눈에 유독 예뻐 보이는 시기가 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새어 들어오는 햇살에서 이미 느껴진다. 이윽고 창밖을 보면 하늘은 높고 색깔이 또렷하다. 또 점심쯤엔 뭉게뭉게 구름이 하트 모양, 거북이 모양으로 시선을 끈다. 사실 저녁이 킬링 포인트인데 세상 예쁘다. 붉은색이나 주황색이 아닌 분홍색 노을을 마주할 때면 내 마음마저 분홍빛으로 물들어 버리는 것 같다. 바라보고 있자니 낭만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른다. 적당히 높은 하늘과 작은 바람 한 모금이 지닌 온도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근거 없는 내 시선의 하늘 이야기지만 그렇다. 나는 그날의 온도와 그때의 하늘을 좋아한다. 넷. 그렇다고 엄청나게 잘하지는 못한다. 양보다 빈도수를 좋아한다.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낀다. 간혹 뒤끝이 따라올 때도 있다. 그래도 세상에 맞설 패기와 어려운 말을 쉽게 꺼낼 힘과 마음껏 울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연애 시절 남편은 애교가 더 많아져서 좋다고 했다. 다행히 나는 기분 좋은 증상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일상에서 조금 더한 행복을 준다니 이만한 특효약이 없다. 지금은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절제력까지 생겼다. 주말에만 즐기는 딱 기분 좋은 만큼만이다. 그래서 난 오늘도 주말을 기다린다.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한 잔을 위해서. 그렇다. 나는 술을 좋아한다. 5. 보통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스트레스가 큰 순간엔 유난히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그 시간은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며칠이 훌쩍 지나가길 바라거나 정신없이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생각을 잊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한다. 해결되지 않는 일들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눈 감고 잠자기. 그렇게 하면 생각에 생각을 잇는 복잡한 머릿속이 멈추고 그 순간만큼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스트레스가 잠시 멈춘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잠자고 일어나면 시간이라도 흘러 있으니 위로되더라.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면 일부러 잠을 더 잔다. 평소에도 7시간 이상 자는 것을 추구한다. 그렇다. 나는 잠든 시간을 좋아한다. 6. 삼남매가 많이 자랐다. 9살, 7살, 6살 밥을 떠먹여줘야 했던 육체적 힘든 시기는 지났지만 우리 집은 언제나 시끄럽다. 깔깔깔 웃는 소리, 지겹게 싸우는 소리, 불이 나게 와서 이르는 소리, 힘든 순간이면 재우고 싶고 잠든 모습을 보면 또 깨우고 싶다. 주말이면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가도 월요일이 되면 이내 또 하원 시간이 기다려진다. 지금은 매일 북적북적 지지고 볶고 힘들 때가 많지만 언젠가는 이런 소리마저 그리울 날이 오겠지. 셋이 나란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사랑스러워 아이들의 볼이며 귓볼이며 콧망울이며 눈썹, 눈, 입술까지 하염없이 쓰다듬어 본다. 그렇다. 나는 삼남매의 잠든 모습을 좋아한다. 7. 생각만 해도 떨린다. 지금도 두려울 때가 많다. 2010년 신입 시절엔 새벽 1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성격상 준비를 하려면 완벽해야 했다.
내가 먼저 이해해야 했고 내가 먼저 납득할 수 있어야 했다. 그렇기에 그 과정이 늘 쉽지 않다. 하지만 준비를 거쳐 결국 해내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 없다. 뿌듯하고 대견하다. 무엇보다 준비한 것 이상으로 발휘되는 날이 더 많다. 나의 무대가 시작되면 최면에 걸린 것처럼 해나간다. 첫 인사를 시작할 때, 서로 소통이 잘 될 때, 긍정적 피드백을 들을 때 느껴지는 희열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난 강의하는 게 좋다. 또 하고 싶고 더 하고 싶다. 그렇다. 나는 강의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외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무수히 많다. 초록색을 좋아하고 먹는 것을 좋아하고 짜장 짬뽕 둘 다 먹을 수 있는 짬짜면을 좋아하고 삼겹살과 치킨도 좋아한다. 그리고 여행, 처음 가보는 곳, 익숙한 음악, 계절 중엔 여름을 좋아한다. 그렇다.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누구에게 납득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